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3월 말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만 무려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을 더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사건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 일본 정부 내부에서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오히려 은폐하려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일본 정부의 시도를 적나라하게 까발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서는 왜 자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재앙의 진실을 숨기려 했던 건지, 그리고 한국은 일본 정부의 검은 속내를 어떻게 세상에 밝힐 수 있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일본 내각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전문가 검토회 위원이자 도쿄대학교 지진공학 명예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저는 일본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를 대표해 난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발표했어요. 사망자 29만 8천 명, 이재민 1230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였죠. 발표 이후 일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저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데 한편으로는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뒤섞인 꿈이 반복되더군요. 때로는 제가 무너지는 건물 아래 갇힌 꿈을 꾸고 때로는 눈앞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는 꿈을 꿉니다. 이 모든 악몽에서 29만 8천 명의 얼굴 없는 희생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시선은 제 깊은 내면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까요? 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대 교수로 현장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격한 참혹한 광경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진흙과 잔해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흔적들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요. 그 후 저는 방재 연구에 제 인생을 바쳤어요. 2023년부터는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 핵심 위원으로 활동하며 과학적 진실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있어요. 아내 미도리와 대학원생 딸 아유미. 이 두 사람은 제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의 원천이었지요.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족마저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2024년 8월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미야자키현 앞바다 휴가나다를 진원으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일본 기상청은 사상 최초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했죠. TV에서 그 발표를 지켜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난카이 해구. 제 연구 인생 전체가 경고해온 재앙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전국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물자 사재기와 교통 마비 사태가 벌어졌고 화면 속에는 패닉에 빠진 시민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저는 즉시 딸 아유미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내각부 재해대책 담당 나카무라 차관에게서 긴급 소집 전화가 왔습니다. 타나카 교수님, 당신의 전문성이 지금 일본에 필요합니다. 8월 10일 내각부 특별회의에 참석했을 때 제가 난카이 해구 대지진 피해 예측 재검토 팀장으로 임명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방에 들어섰을 때 창백한 얼굴들이 한꺼번에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제게 기적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지 마법사가 아니었어요. 다양한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연구팀이 구성됐고 저희는 6개월 안에 최신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예측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카무라 차관의 말투에서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 한마디에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긴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연구를 시작한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희 팀이 2014년 방재 기본 계획 실행 상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반복적으로 지연됐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만 들었죠. 서류 정리 중입니다.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출장 중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며 의심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은 재무성 관료 사토 켄지가 팀 회의에 불시 참석해 비용 효율적인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토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타나카 교수님, 당신 딸은 유학 장학금을 받았죠. 좋은 기회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제 눈에 서린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무언가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게임에 말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9월부터는 핵심 지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갑자기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됐어요. 연구실 문 앞에 처음 보는 보안 요원이 배치된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화장실에 갈 때도 눈으로 따라왔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 퇴근 시간입니다라며 문을 두드렸죠. 저희는 마치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해안 지역 인프라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지역 공무원들의 갑작스러운 비협조와 경계심을 느꼈어요. 팀원 타카하시가 핵심 문서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팀에서 갑자기 제외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타카하시 책상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타카하시의 존재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지워졌어요. 제가 타카하시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이웃은 밤중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타카하시가 무슨 일을 당했을까? 다음은 저일까? 10월의 어느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익명의 택배가 도착했는데 진실을 찾고 있다면 이라는 쪽지와 함께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 파일을 열어보니 비공식 내부 보고서가 들어있더군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4년 계획의 핵심 방제 시설 중 60% 이상이 미완성 또는 기준에 미달이었던 거예요. 10년 내 사망자 80% 감소, 건물 피해 50% 감소라는 목표가 실제로는 10% 감소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흔적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부 해안 방벽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들과 정치인 간의 의심스러운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저는 쓰러질 듯한 충격의 책상에 기대어 앉아 차가워진 커피를 마시며 손을 떨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배신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이익과 맞바꾼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 미도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다가 미도리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던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10월 말, 저희는 최신 AI 기반 시뮬레이션의 첫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망자 약 32만 명, 이재민 1,400만 명이 예상됐어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지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생명이었어요. 32만. 그것은 통계가 아니라 32만 개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쓰나미 높이가 최대 34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어요. 이 결과를 내각부 비공개 회의에서 발표하자 방안이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귀청을 때리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죽음의 사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32만 명의 죽음을 예고하는 경제적 피해는 일본 GDP의 약 절반에 달하는 3천조 원 규모로 추정됐어요. 회의 직후 나카무라 차관의 개인 사무실로 호출받았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수치는 사회적 공황과 경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더 정밀한 방법론으로 재검토해보라. 차관과 마주 앉은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것은 과학적 결과입니다. 차관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카무라의 차가운 미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과학도 해석의 문제 아닙니까? 교수님, 좀 더 희망적인 해석을 찾아보세요. 다음 날부터 저희 연구팀 예산이 행정적 문제로 동결됐어요. 퇴근길, 주차장에서 검은 세단이 제 앞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체불명의 남자가 말했어요. 타나카 교수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특히 딸의 미래를. 그 장학금이 취소되면 안타깝겠죠. 저는 전신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끼며 차에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팀원들 중 일부가 다른 업무로 갑자기 재배치됐고
야간에는 제 자택으로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국익을 생각하라는 짧은 메시지 후 끊겼죠. 그날 밤, 저는 공포와 분노로 손을 떨며 위스키 한 병을 비웠어요. 도쿄대학 학장도 연락해 정부 관계자들이 당신의 연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어요. 내가 이런 위협에 굴복하면 32만 명의 얼굴 없는 희생자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11월에 들어서자 내각관방 고위 관료 이시카와가 연구팀의 조언자로 합류해 모든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카와의 등장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연구실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어요. 이시카와는 항상 회의실 구석에 앉아 저희의 모든 대화를 메모했습니다. 누군가 발언할 때마다 이시카와의 펜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었죠. 마치 저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시카와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변수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 데이터는 지나치게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해외 연구 사례를 인용하며 일본은 더 나은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서구의 사망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이시카와의 권유로 낙관적 시나리오를 추가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요.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는 제 변해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하얗게 변해가는 머리카락. 제가 거울 속에서 본 것은 점점 늙어가는 제 자신이 아니라 신념과 양심 사이에서 찢겨지는 영혼이었어요. 팀원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현실주의자와 원칙주의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두 그룹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던 연구실이 이제는 긴장감과 불신으로 가득 찬 냉전지대로 변했어요. 스즈키와 일부 팀원들은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수치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스즈키는 제게 속삭였어요. 히로시, 우리는 30년 지기 아닌가? 자네도 알잖아.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일 뿐이야. 우리가 뭐라 하든 정부는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할 텐데. 제 가슴을 찢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친구가 진실을 팔아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쓰나미였어요. 저와 소수 팀원들은 과학적 진실을 고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늦은 밤 연구실에 돌아와 보니 스즈키가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스즈키를 연구실에서 발견했을 때 스즈키는 우리의 원본 데이터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30년 지기 친구였던 스즈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폭발하는 분노와 배신감 속에 저는 스즈키의 옷깃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어요. 사람들의 생명이야. 이게 내 양심의 가치냐. 스즈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들이 내 아들을 위협했어. 그 순간 제 분노가 수그러들었어요. 저만 압박받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12월 중순, 내각부는 내부 검토용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예측을 2가지 버전으로 준비하도록 공식 지시했어요. 회의실에서 나카무라 차관의 냉정한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국가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우리는 2가지 버전의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공개용은 사망자 7만 명에서 8만 명, 이재민 50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비공개용은 원래 데이터인 사망자 32만 명, 이재민 1,400만 명을 유지하라는 거였죠. 제 손에 쥔 펜이 부러질 듯 꽉 쥐어졌고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패였어요. 정부는 과거 지진의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지만 이는 현대 도시 인구 밀도와 고층 건물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강력히 반발했어요. 이중 보고서 작성은 과학적 윤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는 과학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나카무라의 냉소적인 미소가 떠오릅니다. 타나카 교수님, 이것은 과학 저널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 구토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창백한 얼굴을 물로 씻으며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시기에 제 딸 아유미가 갑자기 대학 장학금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아유미의 떨리는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교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아빠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심하라고. 아내 미도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이유 없는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도리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히로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오늘 2명의 남자가 병원에 와서 나에 대해 질문하고 다녔어. 제 도쿄대 연구실에는 행정점검이라는 명목의 불시 방문이 있었고 자택 주변에서는 수상한 차량과 인물을 목격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세단,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들. 한밤중에 깨어나 침대에 앉아 떨고 있는 저를 미도리가 안아줬어요. 히로씨,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요.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아내의 포옹 속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족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제 양심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32만 명의 잠재적 희생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1월의 어느 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대안을 찾던 저는 무작정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가 한국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민석 박사가 발표한 난카이 해구 연구에 관한 예비 논문을 발견했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고 모니터에 차가운 불빛이 얼어붙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환희와 충격이 교차하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국팀은 자국 동해안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며 일본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더군요. 사망자 28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김 박사 팀은 첨단 AI 시뮬레이션과 위성 데이터, 1707년 호에이 지진 시 한국 해안 이상 파도 기록을 활용했더군요. 그 순간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처음으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은 국경을 넘어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논문을 샅샅이 읽어내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는 공용 컴퓨터가 아닌 개인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VPN 사용해가며 김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순간 마치 제가 국가반역죄를 저지르는 듯한 죄책감과 공포가 밀려왔어요. 다행히 양국 간 기존 지진 데이터 공유 협약을 통해 공식적 교류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실시간 지진 데이터를 공유받는 협력 체계가 존재했거든요. 첫 화상회의에서 화면 속에 나타난 김 박사의 친절한 미소는 제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 동해안 도시들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김 박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난카이 해구 위험성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더군요. 다음 화상회의에서 김 박사는 한국의 재난 정보 공개 플랫폼을 시연해줬습니다. 한국은 모든 재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저는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가 숨기려는 정보를 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지진이 적은 나라임에도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이 충격적이었어요. 김 박사는 진실을 숨기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화상통화 후 창가에 서서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이 도시였어요. 이 빛나는 불빛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자 생명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양국 연구진은 공식 데이터 공유 체계를 활용하면서도 비공식 연구 협력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측이 개발한 AI 기반 쓰나미 예측 모델과 일본의 지질학적 데이터를 통합했고 주간 암호화 화상회의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방법론을 논의했습니다. 매번 회의 후 저는 뒤를 돌아보며 제가 미행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더군요. 한국팀의 기술적 지원이 없었다면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협력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증거들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보낸 USB에는 두 나라의 공동 연구 결과가 담겨 있었고 저는 이를 안전한 장소에 숨겼어요.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비밀 활동의 고독과 무게가 컸습니다. 밤마다 저는 비밀의 무게로 등이 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2025년 2월 드디어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석 박사팀이 난카이 해구 대지진 영향 연구를 발표한 거예요. 논문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어요. 논문에서 사망자 28만 명, 이재민 1200만 명이라는 충격적 예측이 제시됐고, 미국 지질조사국과 유럽 지진 모니터링 센터가 한국팀의 연구 방법론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논문에는 한국 동해안 영향뿐 아니라 일본 전역 피해 상세 예측도 포함돼 있었어요. 연구실에 모여 논문을 읽는 제 팀원들 얼굴에는 경악과 안도가 교차했습니다. 그것은 폭탄과 같았어요.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외부 세계로부터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내각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왔고 저는 논문을 들고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로 향했어요. 나카무라 차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시카와는 냉정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교수, 당신 이것에 관여했습니까? 차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CNN, BBC 등 국제 언론이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실제 위험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 외신 기자들은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 관계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고 내각부는 모든 팀원들에게 외부 접촉 금지 지시를 내렸어요. 사무실 앞에 외신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이시카와의 위협이 이어졌어요. 국제적 허위 정보에 동조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신은 감시 중입니다. 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전화 도청, 이메일 모니터링, 물리적 미행, 퇴근길에 저를 따라오는 검은 세단은 이제 숨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저를 감시했어요.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한 저는 분노로 다가가려다 미도리가 말렸습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 견뎌요. 진실은 결국 이길 테니까. 창가에 서서 추적자를 바라보며 저는 착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공포, 분노, 그리고 기묘한 해방감.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무성 중견 관료가 익명으로 아사히 신문에 정부의 이중 보고서, 지시 관련 내부 메모를 유출한 거예요. 정부, 대지진 피해 예측 축소 논란, 보도를 시작으로 일본 언론의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읽는 제 가슴은 희망과 공포로 양분됐어요. 누가 내부 고발을 했을까? 이제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 고발자는 방재 예산 전용과 관련된 추가 문서도 제공했고 여러 언론사가 한국 연구진의 결과와 일본 정부 예비 발표 수치 간의 큰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닌 다른 내부 고발자의 존재에 놀라움과 동시에 희망을 느꼈어요. 출근길에 마주친 사토의 의미심장한 눈빛은 사토가 내부 고발자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사토의 화장실 밀담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어요. 내 아들은 해안가에 살고 있어. 나도 국가에 충성하지만 내 가족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사토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강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부 내에서도 양심의 불꽃이 살아있음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명보다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궁했습니다. 국회 중계를 보며 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시민단체와 방재 전문가들이 진실을 알 권리, 요구 시위를 시작했고 내각부 건물 앞에 모인 시위대를 창문으로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일부 정부 관료들 내에서도 양심적 불안이 확산되며 내부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복도에서는 격렬하게 논쟁하는 관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무실에서는 언성 높은 대화가 오갔어요. 제 동료 중 2명이 추가로 양심에 따를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떠나는 동료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교수님. 우리가 잘못된 편에 서 있었어요. UN 재해경감기구는 재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간접 압박을 가했고 회의실에서는 나카무라 차관의 격분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정보를 유출했지. 모두 조사할 거야. 3월 초 내각부는 저에게 절충안으로 사망자 15만 명 수준으로 발표하자고 제안했어요. 나카무라 차관의 사무실로 불려간 저는 차관이 이례적으로 친절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경계했습니다. 타나카 교수님, 우리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대가로 제 도쿄대 지위 보장과 연구비 대폭 증액을 약속했어요. 차관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작성된 교수님의 명예 석좌교수 임명장입니다. 연구비는 현재의 3배,
제 마음에 유혹의 순간이 스쳐갔어요. 타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떠오른 것은 2011년 대지진, 당시 발견한 어린 소녀의 시체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인간의 생명을 숫자로 흥정할 수 없습니다. 나카무라 차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당신의 커리어와 가족의 안녕을 생각해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사무실을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제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저희 팀은 밤샘 작업 끝에 최종 예측을 완성했습니다. 사망자 20,000명, 이재민 1230만 명, 경제적 피해 2889조 원. 한국 연구팀과 공동 검증한 데이터로 쓰나미 높이 최대 34m를 확정했어요. 창백한 얼굴들 사이로 긴장과 결의가 흘렀습니다. 핵심 인프라 취약성과 대피 경로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고요. 보고서에 서명하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서명은 제 커리어의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보고서 내부 승인을 위한 회의는 한두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들이 운명의 무게를 상기시켰어요. 이시카와의 최후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일본 경제는 파괴될 것이다.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반격했어요. 역사는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숨긴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경론 끝에 나카무라 차관이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종 결정하겠다. 그 사이 저희 팀은 2014년 방제 계획 실패에 관한 결정적 증거 문서를 확보했어요. 10년간 방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회계 자료가 포함됐고 익명의 내부자가 제 사무실에 놓고 간 봉투에는 폭발적인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안방벽공사의 부실 시공 관련 내부 감사 보고서, 정치인건설회사 유착관계를 입증하는 결제 문서, 서류를 펼쳐보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문서 하나하나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 문서들은 폭발성이 강했습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배신에 대한 증거였으니까요. 밤중에 이 문서들을 살펴보다가 창문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위해 밤중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친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뒤를 따라오는 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 골목길로 사라지는 긴박한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마이니치 신문 특파원이 저에게 비밀리에 접촉해 내부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저와 기자,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 오갔어요. 교수님, 우리는 익명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에게 문서 복사본을 넘기기로 결정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러 언론사 보도를 통해 내각부 내 갈등 상황이 서서히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신문을 펼쳐보는 제 눈에 헤드라인이 들어왔습니다. 내각부 전문가들 사이 대지진 예측 갈등 격화,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이 TV에 비춰졌어요.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은퇴한 원로 지진학자들이 국민 생명이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제 스승 하라다 교수가 전화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니가 옳은 일을 하고 있네. 이 늙은이도 지원하겠네. 외신들의 집중 취재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됐어요. 일본의 지진 정보 은폐 논란, 연구실 밖에 모여든 기자들을 피해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3월 30일, 발표 하루 전 내각부 긴급회의에서 최종 수치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는 저는 초조함의 복도를 오가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부 측은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치인 10만 명 이하로 발표를 주장했고 저와 일부 전문가들은 진실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맞섰어요. 회의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모든 눈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어요. 우리가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고 10만 명으로 발표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30만 명이 사망한다면 그 추가 20만 명의 죽음은 우리의 양심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총리 주재 비상회의에서 국가 신뢰도 문제로 논쟁이 격화됐지만 회의 도중 국제 언론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지진 위험 축소 의혹, 긴장으로 얼어붙은 회의실에서 총리의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실제 예측치를 발표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군요. 그 순간 제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발표 전날 밤, 저는 김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오든 진실은 반드시 공개될 것입니다. 김 박사의 대응은 든든했습니다. 한국팀이 완성한 종합 보고서를 Nature, Science 국제학술지에 동시 제출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동료로서, 그리고 우정으로서 우리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연구는 이미 국제학술지에 제출되었고 내일 공개됩니다. 김 박사는 미국 지질조사국과 공동으로 검증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유해줬습니다. 혹시 내일 일본 정부가 축소된 수치를 발표한다면 우리는 즉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자체 분석한 난카이 해구, 지진 발생 시 한일 양국 영향 보고서 공개 계획도 알려줬고요. 이 모든 정보가 일본 정부에 전달되면서 진실 은폐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저는 이 정보로 무장한 채 회의실로 돌아가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야간 회의 중 이시카와의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이시카와는 창백해진 얼굴로 통화 후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국제지질학계에서 일본 정부의 자료 조작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죠. 세계적 지진학자 12명이 공동 서명한 공개 편지를 발표했는데 과학적 진실의 왜곡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시카와가 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질학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원본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과학자들도 성명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제 은사인 하라다 교수도 서명자 중 하나임이 확인됐어요. 일본 과학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과학적 진실성 수호를 결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고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압력이 결합되어 정부 내 의견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 승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 3월 31일 새벽 2시, 한두 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총리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긴장으로 지친 제 귀에 총리의 말이 들어왔어요. 국민 신뢰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 공개. 회의실에 가득 찬 안도의 한숨. 일부 관계자들은 노골적인 분노와 실망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는 결국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표를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발표 자료 최종 점검 중일 때 나카무라 차관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나카무라의 얼굴에는 격정이 아닌 피로와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타나카 교수, 당신이 옳았다. 진실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 후 나카무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제가 그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발표 2시간 전 모든 팀원들의 서명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보고서의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단순히 숫자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과학의 진실성을 지켜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패배가 아닌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대표로 내각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어요. 사망자 20,000명, 이재민 1230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동료 후카와 게이코가 제 팔을 붙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해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강단에 서서 눈앞에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 수백 쌍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목이 메이는 감정을 억누르며 첫 마디를 꺼냈어요. 쓰나미 높이 최대 34m,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광범위한 피해 예상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과 공동 개발한 첨단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여 신뢰도를 강화했고 2014년 방제 계획에 미흡한 이행 사실도 솔직히 인정했어요. 발표 도중 취재진의 경악하는 표정, 카메라 플래시 세례,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이 예측은 운명이 아닌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간의 압박과 투쟁이 모두 방출되는 순간이었어요. 발표 직후 도쿄 증시는 급락했고 엔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패닉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해안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동요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탈출 현상이 일어났고
기차역과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사재기 현상으로 생필품이 일시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슈퍼마켓과 약국 앞에 불안한 표정의 시민들이 줄을 섰어요. 언론은 충격적 사실, 그러나 국민 생명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틀로 보도했고 TV에서는 전문가들이 연이어 출연해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어요. 일본 정부의 용기 있는 선택, 외국 언론들의 헤드라인도 호의적이었습니다. 일본, 대재앙 직면의 투명성 선택. 발표 이후 저는 일부에서는 공황을 일으킨 과학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실의 수호자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시민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이는 감사의 인사를, 어떤 이는 원망의 시선을 보냈죠. 도쿄대학에서 과학적 진실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됐고 강연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열정적인 눈빛에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국제재난관리 포럼 초청 연사로 활동도 시작했어요. 가족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난 8개월의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산장에서 미도리와 아유미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고 악몽의 빈도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끔 들려오는 경고들이 있는데요. 결국 가족을 데리고 일본을 떠나는 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여러분들도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일본을 떠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